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살고 조그만 제과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글을 쓰고 있네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는 착실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죠. 그렇게 정말 남들과 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고 대학교를 갈 때 무슨 과를 갈까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고민이었으니까요. 딱히 뭘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저였기에 대학교의 과를 선택하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 과를 가면 무조건 평생 이 길로만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으니까요. 공부만 잘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만 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과를 선택하려니 너무 큰 고민이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호학과는 취업률이 좋으니까요. 전혀 나와 맞지 않을 것 같은 직업이 의외로 너무 재밌더군요. 그렇게 적성에 맞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과 탑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국내 빅5 병원에 간호사로서 첫 신입 출근을 하였어요. 취업은 학교 생활과는 차원이 달랐죠. 학교에서는 교수님과 공부만 열심히 잘해내면 됐던 반면 지금은 선배들 눈치도 봐야 하고 잘해도 혼나고 못하면 더 혼나는 일상이었죠. 그렇게 지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과연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일하면서 저에게 한 줌의 빗줄기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직장에서 만난 인턴 의사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어요. 전 간호사가 처음, 남자친구는 의사가 처음, 우당탕탕 신입생활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버텨냈습니다. 그 덕분에 그나마 병원에 오는 것이 좋은 날도 많았으니까요. 아마 남자친구가 아니었으면 정말 퇴사를 했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일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 나갔네요. 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가고 저도 어엿한 중간연차 간호사가 되었고 남자친구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배가 개원한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더 이상 같은 곳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존재 또한 여전했네요. 20대 후반이 되자 제 친구들은 슬슬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죄다 결혼 얘기뿐이었고 저한테도 역시나 돌아오는 질문은 결혼 언제 하냐는 내용이었네요. 준이야, 너 결혼 안 해? 남자친구랑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 너 대학 졸업하고 얼마 뒤부터 바로 만난 거니까. 아, 아직은 결혼 생각은 없어. 뭐 요즘엔 늦게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정말 결혼 축하해. 우리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가는 거지? 그치. 너도 얼른 가. 30 넘으면 눈만 높아진다. 지금 네 남자친구 능력 있을 때 얼른 잡아. 부모님도 은근 바라실걸? 에이,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셔. 결혼이 무슨 하고 싶다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안 그래, 오히려. 너 진짜 빨리 잡아야 한다. 네 남자친구 훈남이지, 의사지. 게다가 친절하지. 결혼하면 얼마나 잘해줄 거야? 무조건 결혼 밀어붙여. 혹시 남자친구가 결혼 미루는 거야? 그건 아니지? 너보다 연상이니까 아무래도 진짜 결혼할 여자를 찾는 걸 수도 있어. 너랑은 연애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기 전에 얼른 잡아버려. 알겠지? 준이가 주는 청첩장 받고 싶다. 아, 그래 뭐.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남자친구랑은 생각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좋은 소식 있으면 들려줄게. 주변에서 오히려 제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저에게 빨리 남자친구를 잡아야 한다는 둥, 얼른 결혼을 해야 한다는 둥 보채기 시작했어요. 전 이런 것들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였고요. 이 시기에 저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남들 다 하는 결혼이라 그랬는지 결혼에 점점 목을 매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올 때면 저는 한껏 스트레스를 받아 남자친구에게 표출하기도 하였죠. 그런 남자친구는 그래도 저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꿋꿋하게 연애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남자친구 입에서도 결혼 얘기가 나왔죠. 기뻤습니다. 그래도 결혼 얘기를 먼저 저에게 해주니 고마웠기도 하고요. 내심 한편으론 친구들 말처럼 남자친구가 정말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떨쳐주고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갔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훈훈하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 반가워요. 우리 딸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언제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연도 안에 늦지 않게 결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저도 내년이면 34살이고 그 전에 하고 싶어서요. 부모님도 준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아이고, 시원시원하구만. 그럼 날짜는 준이랑 상의해서 정하면 되고 앞으로 자주 놀러 오게나. 딸이 하나라 아들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네. 하나뿐인 딸 듬직한 사이 만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여보, 그 술 좀 내와. 오늘 잔치 한번 하자. 아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준이한테만 들었는데 아버님 어머님도 성격 너무 좋으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저희 집은 남자친구를 좋게 본 덕분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갔습니다. 이제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만 남았죠. 남자친구네 집에 가기 전에 엄청 긴장했어요. 그 전에 친구들이 의사는 다를 거다. 아마 그 집에서도 스펙 좋은 여자를 원할 거다 등등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 긴장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정말 생각보다 다른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서준이 일만 할 줄 알지? 뭐 도통 얘기를 해야 말이지.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서준 씨 말대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휴, 애 아빠 일찍 죽고 내가 서준이 키우는데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줘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애 아빠 볼 면목이 생기네. 고마워요. 우리 서준이랑 결혼해준다고 해서 내가 아가씨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서준이가 독자거든. 꼭 아들 하나만 낳아줘요. 이거 말고는 전혀 바라는 게 없어. 아휴, 내가 너무 앞서갔나?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준이한테 너무 부담이지. 아직 결혼 준비도 하기 전에 도망가겠다. 네? 저도 아기를 참 좋아해서요. 뭐 여건만 된다면 많이 낳고 싶어요. 걱정 놓으세요, 어머님. 생각보다 어머님은 온화하셨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자친구를 이렇게 혼자 키워내신 걸 보니 더욱더 존경스러웠네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 얘기를 한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기에
문제되진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를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의사 사모가 된다고 하니 더욱더 그런 느낌이었죠. 아마도 설마 제가 정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저에게 보석들과 결혼 선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이렇게 좋은 남편과 어머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네요. 뭐든 다 해주고 싶어. 우리 준이한테. 이젠 이 집을 이끌어갈 내 며느리 아니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줄 테고.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 뭘 해드려야 할지. 혹시 어머님 갖고 싶은 가방 있으세요? 저랑 주말에 백화점 가실래요? 아니 됐어. 나 가방 많다. 나중에 우리 집 오면 내가 안 쓰는 가방들도 몇 개 챙겨주마. 요즘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야.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워낙 재산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키우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에게도 또 한 번 당부를 하신 것은 꼭 아들을 낳아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이 마음의 부담 말고는 다 좋았죠. 그렇게 저의 결혼은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았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의 헬게이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휴직을 권하셨죠. 예, 병원에서 3교대 하는 거 힘들지 않니?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면 아기 갖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에이, 안 그래요. 저희 병원 간호사들 임신하고도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힘든 부서가 아니라서 어머님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꼭 어머님 좋아하는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이, 그렇다면야 다행인데. 난 아무래도 일하면서 아이 갖는 게 좀 걸린다. 그것도 3교대를 하니까 말이야. 어머님이 걱정하셨지만 남편도 저도 휴직을 원하지 않았기에 저는 계속 일을 다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바로 전업주부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일과 살림을 병행해 나갔죠. 남편은 병원이 끝나고 집에 와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깔끔한 성격이라 집을 더 깨끗이 치우는 사람이었죠.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 손주 하나만 안겨주면 저희는 문제될 게 없는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기다리는 입장이었기에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많이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애초에 원하시던 게 손주였으니 오죽할까 싶었네요. 예, 이번 달도 소식 없니? 아니 너희 혹시 나중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지? 6개월 정도 됐으면 아기가 들어설 법도 한데. 에이 어머니, 아직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기도 했고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뭐 생기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떤 집은 결혼하자마자 들어선다는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아직 젊은데요 뭐. 그리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검사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래서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거다.
삼교대 하면 밤에 나가는 일도 많을 텐데 언제 애가 들어서겠니? 에휴. 어머님은 결혼 전에 비추지 않던 모습들을 종종 비춰 보이곤 하셨죠. 아이 얘기만 나오면 표정도 안 좋아지셨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은근슬쩍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고요.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요. 이번 연도 안까지 기다려보고 서준 씨랑 같이 검사해 볼게요. 그리고 일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긴? 애가 들어섰어도 벌써 들어섰어야 하는데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니 내가 조바심이 나서 그런다. 그리고 서준이는 검사를 왜 받아? 우리 아들은 문제 없다. 너부터 받아봐라. 너 내가 말했지? 난 아들 손주 하나면 된다. 어머님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검사를 재촉하셨지만 아직 시기상조 같아 검사를 미뤘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 어머니와도 고부 갈등이 생겼죠. 철저히 손주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이 빚어졌어요. 어머님이 아이에 집착할수록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아졌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점점 기분 나쁜 일로 얼룩져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또 왔다 가셨어. 나 출근하는 거 정말 싫어하셔. 일하는 것 때문에 애 안 생긴다고. 자기가 말 좀 해주면 안 돼? 아, 엄마 알잖아. 결혼 전부터 손주만 낳아달라고 했던 거. 그냥 그러려니 해. 옛날 분이라 그러셔. 네가 이해하면 안 돼? 오죽하면 내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좀 작작하셔야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번 달은 소식 없냐 이러시는데 우리가 무슨 몇 년 된 부부도 아니고 고작 6개월인데 오늘은 나 검사 받아보라고 하셨어. 자기가 옆에서 말 좀 잘해줘. 아,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잘 알아듣게 설명할게. 그러니까 너도 좀 그러려니 해봐.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런 거니까. 알겠어. 나도 그러려니 둥글게 생각할게. 자기한테 짜증내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어머님이 검사까지 받아보라고 막 화내시니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았었나 봐. 자기가 이해해주라. 요즘 일도 그렇고 몸도 지치고 심적으로도 그러네. 알겠다며 저를 토닥여주는 남편을 보고 괜히 화를 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손주 집착은 아들이랑 단둘이 외롭게 살아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보려고 했고요. 만약 이번 연도 안에 정말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난임병원을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죠. 역시 저희에겐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았네요. 너 조금만 기다려달란 게 벌써 1년이다. 이래도 내가 널 보채는 거냐? 애초에 진작 검사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아?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병원 예약이라 가볼 거예요. 저랑 서준 씨 젊으니까 금방 생길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너 일이 문제라니까. 내가 그렇게 삼교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너 아주 사람 화나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일이랑은 상관없어요, 어머니. 저희 병원 직원들, 임신한 직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임신이랑 일은 엮지 말아주세요. 아니, 밤에 집구석에 들어와야 애가 생기지. 밤에 기어나가는데 애가 생기겠냐? 아유, 속 터져. 미련해서 애원. 너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미련충이가 됐냐? 내 말 못 알아듣냐?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원한 것도 아니고 고작 임신인데 남들 다 아는 임신 하나 못해서 내 입에서 큰 소리를 나게 만들어? 아유, 열불나 진짜. 내 친구들은 벌써 할미 소리 들어가면서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1년이 돼도 임신이 되지 않자 어머님은 더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다그쳤어요. 저 역시도 이젠 진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다음 날이 되어 전 난임병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무조건 같이 가려고 했지만 스케줄상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약간 남편이 꺼려하기도 했고요. 저부터 먼저 검사를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죠. 나팔관 조영술부터 시작해서 난소 나이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이었습니다. 기능들도 다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의아했네요. 임신이 왜 안 되는 건지. 아무래도 남편분도 오셔서 정액검사를 해보셔야 더 정확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원인불명 난임이 되기도 하고요. 남편분의 정자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요새는 남자 문제로 난임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요. 아, 그럼 저는 문제 없는 걸까요? 자궁이라든지 난소 나이라든지 그래도 저도 30대라 걱정이 됐거든요. 비타민 D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거 말고는 문제 없으세요. 난소 기능도 괜찮으시고요. 이런 경우엔 남편분 검사에 따라서 자연 임신을 더 시도해 볼지 아니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할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빠른 시일 내에 남편 정액검사 예약하세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아닌 남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니요. 이 얘기를 어떻게 남편에게 꺼내야 할까 싶어 머릿속으론 고민을 거듭했죠.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하니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죠. 저기, 나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검사한 거 있잖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난임병원이니까 남편도 검사 받길 권유하더라고. 자기 혹시 시간 맞춰서 병원 예약할 수 있어? 어머님도 아기 너무 기다리시니까 나도 마음이 좀 급해지네. 뭐? 내가 검사 받으라고? 나는 문제 없다니까. 그럼 생기겠지. 너도 문제 없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럼. 남편은 앉아서 이렇게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었죠. 정작 시어머니에게 닥달당하는 건 저였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을 몇 날 며칠 설득하여 결국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 번만 검사한다는 조건으로 검사를 했죠. 결과는 남편의 기형정자가 문제가 되었어요. 다른 것은 괜찮으나 정자 중에 기형정자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신율이 떨어졌던 거였고요. 병원에선 시험관 아니면 인공수정을 권했습니다. 자연 임신도 가능하긴 하나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었죠. 결국 전 인공수정을 먼저 해보기로 하였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둘 다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것조차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설마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많이 상심할까 싶어 말하지 않았어요. 전 그리고 임신에 전념하기 위해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임신에 전념했죠. 총 인공수정 3회, 시험관 12번. 남들에겐 쉬운 임신이 저에겐 어려웠어요. 그렇게 저는 8년 동안 시도했죠. 시험관으로 인해 체중 증가와 점점 몸은 망가져 갔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았네요. 시험관을 하면서 오히려 사이가 악화되었죠. 임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갈등이 쌓이다 보니 남편은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어리석게도 임신만 하면 다 회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폭언은 점점 더 심해져 갔죠. 그리고 더욱더 저는
임신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임신되겠지. 그 생각의 반복으로 결국 13번째 시험관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너랑 결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서준이 나가서 애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해야겠다. 너도 할 말 없지?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지만 그래도 요새는 원인 불명도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애 못 낳을 줄 누가 알았냐고? 어휴, 결혼 전에 진작 산부인과 진단서랑 다 떼봤어야 했는데, 어휴, 내가 바보지. 확연히 남편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문제인 줄로만 아셨고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모욕을 줬네요. 전 결혼을 하고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선물처럼 13번째 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생각만 했었죠. 제가 임신을 하니 어머님도 많이 기뻐하셨고요.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은지 그날은 꽃도 사다 주더라고요. 시험관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다시 옛날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이 기쁨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임신 중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데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알아버렸죠.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여자를 만나거나 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결벽증이 있는 남편이었기에 여자 문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휴대폰을 염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바람녀는 같은 병원 간호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얻은 내 예쁜 아기,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꾹꾹 참았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답답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모른 척하던 나날 중 드디어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는 날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성별을 알기 전부터 아들 같다며 아들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머님을 진정시켰지만 소용없었죠. 또다시 그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성별 아는 날, 저희 아기는 바로 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결과를 듣자마자 대답이 없으셨어요. 가뜩이나 힘들게 얻은 귀한 손주, 본인이 원하지 않은 딸이라 더욱더 배척하셨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느 하나 기댈 곳이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아, 참나. 8년 만에 겨우 가진 애가 딸애라고? 내가 뭐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너한테 다른 집처럼 의사 남편 얻었으니 병원 차려줄 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작 원했던 건 그 손자 하나였는데 그거 하나도 못한다니 나 혼참 기가 막혀.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들어요. 그렇게 막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니고 서준 씨 아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세요?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떳떳할 이유 없으세요. 지금 서준 씨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나 아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내는 거냐? 서준이가 밖에서 뭐라고 다니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가장이 바깥 일하는데.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 서준 씨 아내예요.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한답니까? 아내가 아내 같아야지. 옆에서 아들도 못 낳아주는데 서준이가 그럼 밖으로 돌지 안 그러냐? 이럴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밖에서 데릴 일 아들 하나 나오라고 해야지. 이건 너도 할 말 없을 거다. 너한테 둘째 기대하기는 다 틀렸고 안 그러냐? 전 이 말을 듣고 뱃속의 아이와 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요. 진명이는 일단 제 앞으로 돌려놓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나 했지만 이런 아빠와 할머니 아래서 크는 것보단 부족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외면에도 철저히 알랑거리며 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제 앞으로 해놓았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뭘 하고 다니는 것조차 관심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외로이 뱃속에 아이를 품으며 홀로 싸움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불행한 태교에도 제 딸아이는 건강히 잘 자라주어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산 후 조리원을 들어가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 임신 때 꽃다발 한 번 준 뒤로 어머니께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겐 관심조차 없었네요. 혼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슬프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조리원을 퇴소하고 저희 집에서 저는 몸조리를 하고 있었죠. 역시나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몸조리 중이었어요.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눌리며 불청객들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상간녀였습니다. 황당해서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더 놀랄 것은 그 상간녀는 저의 간호사 시절 후배였어요. 저희 결혼식도 방문한 친구였고요.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직한 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둘이 눈이 맞은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얼음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먹고 있던 얼음물을 저에게 끼얹으며 독한 말로 저에게 모질게 내뱉었네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년? 안방 주인 왔으니 당장 내주거라. 빈몸으로 결혼했으니 가지고 갈 건 없겠지? 우리 서준이도 새 출발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이혼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히려 반가운 소리였네요. 만세 한번 외쳐도 될까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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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가드릴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이 집 제 명이거든요. 여기 있어도 어머님 나가실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오늘은 친정으로 갈게요. 그리고 소송 시작할 거예요. 그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아참, 우리 남편이 널 만날 줄은 몰랐네. 너 내 남편 고자인 것도 아니? 내가 시험관을 왜 13번을 했는데 남편이 말 안 하디? 어머님, 아들 어떡해요? 그래요. 어디 이 상간녀한테 아들 손주 보시고 잘 살아보세요. 오히려 감사하네요. 그리고 당할 수만은 없죠. 전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를 푸고 시어머니와 상간녀한테 뿌렸습니다. 저만 물을 맞을 수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소리를 질러댔죠. 어디다 물을 뿌려? 창피할 줄 모르고 뻔뻔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대우해줄 때 작작해, 알겠어? 그리고 너 고자랑 잘 살아봐라. 하고 저희 딸을 데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그리고 다음날 소장을 보냈어요. 이혼 소장. 물론 후배 상간녀한테도요. 그리고 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제 명의로 해놓았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아주 고소했습니다. 네가 재산을 빼돌려? 그게 무사할 것 같아? 하나 미친 것? 아주 독한 것? 앞에서 내내 하면서 뒤에서 뒤통수를 쳐? 제가 뭘요? 저 이 집에서 이 정도는 누릴만 하지 않나요? 남편 외도에 시어머니 폭언에 이 정도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죠. 뭐? 당연해? 그게 어떤 재산인데? 내가 너 같은 걸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집안을 말아먹었네. 저것 때문에. 어머님, 멍청한 아들을 탓해야죠. 여자에 미쳐서 지 재산 털리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돌아다녔는데 안 그래요? 아니 자기가 저한테 양도해준 것도 많아요.
제가 이럴 줄 몰랐겠죠. 자기 편하게 돌아다니려고 아무 말 없이 해준 거겠죠? 멍청한 아들을 탓하세요. 아셨어요? 의사면 뭐예요? 상식이 없는데. 의사 빼곤 볼 거 있나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네가 내 뒤통수를 칠 줄 알았냐? 세금 덜 내게 한다고 도장 찍으라고 할 땐 언제고? 날 이용해? 네가 그러고 무사할 줄 알아? 넌 닥쳐. 할 말도 없으니까 너한테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알아? 그래도 고맙다. 덕분에 노후엔 편해졌어. 내 딸이랑 나랑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애비 된 도리라고 생각해. 어차피 크면서 애비 노릇 할 일 없을 테니까. 알겠니? 이 멍청이야. 워낙 건물이 많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제 앞으로 명의 이전해 준 것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였죠.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밖으로 나돌기 위해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찍어준 도장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지 그땐 몰랐겠죠. 참 한심한 인간이네요.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도 있기 때문에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제가 승소했고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정자가 기영정자라는 소리에 쇼크를 많이 받았고요. 하자 있는 게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다니. 후배 간호사도 남편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한테 분할해주고 나머지 제 명의로 해놓은 것 빼면 의사 빼곤 볼 게 없는 남자기에 소문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이혼을 하고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왔어요. 그나마 그 끔찍한 곳에서 저희 딸아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선물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싱글맘으로서 홀로서기에 도전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딸을 양육하며 제가 제빵을 배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과점을 조그맣게 오픈했고요. 가게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딸아이는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 사랑 덕분에 해맑게 크고 있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자기 아들이 대를 잇기 힘들다고 느꼈는지 딱 한 번 제 딸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요. 물론 답장도 하지 않고 바로 차단해 버렸네요. 이제 그 집구석이라면 끔찍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 정말 후회스러운 결혼이지만 정말 인생 공부를 톡톡히 할 수 있었어요. 살면서 후회를 절대 안 할 순 없겠지만 후회를 만회하는 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젠 제 딸아이의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참 수고했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느끼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암흑 같았던 제 인생에 드디어 먹구름이 걷히고 눈이 부실 만큼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네요.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지금 현재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작년 여름에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바깥 바람을 쐬니 아이들도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가족을 우선시 챙기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죠. 그렇게 저희는 펜션에 들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야외 바베큐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여고 동창이었던 친구가 그 많은 펜션 중에 하필 같은 숙소에 잡히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친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되면서 친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저에게 계속 말을 붙여왔었죠. 문제는
저와 그 친구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같은 반이었지만 저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을 거닐고 다닐 만큼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와 말을 섞은 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싸운 추억도 없었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알아본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죠.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옆에 앉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의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느새 저희 남편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저와 대화를 하는 것보단 남편과의 대화를 더 오래 하고 있었죠. 저와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가 세월이 지나고 아는 척 한다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그런데 거침없이 말을 뱉으며 남편과 웃고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버릇없는 행동이 결국 한마디 하게 만들었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까 내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은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세월이 흐른 만큼 성격도 많이 변한 건가? 영은이 얘가 학창시절 때 워낙 말도 없고 조용해서 존재감 자체가 없었거든요. 워낙 범생이어서 반에서도 항상 순위권 안에 들던 애였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말을 잘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도 영은이가 재미없게 느껴졌는지 같이 놀아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영은이 같은 애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름이랑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친구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스트레스를 주거나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면 얘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그때 이후로 얘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아무도 건들지 않았었어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진 이후로 영은이 옆에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죠. 너도 그때 기억하지? 네가 하도 조용한 성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려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까지 물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되겠어? 과거의 일들을 왜 지금 들추는 건데? 그리고 너는 이제 자리로 안 돌아가니? 남의 아픈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면 기분이 좋아? 내가 3년간 항상 너를 지켜봐왔을 때 느꼈던 게 뭔 줄 알아? 그 입이 문제였어. 친구들이 많으면 뭐해?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 그저 관심받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잘 지내던 친구들 사이도 멀어지게 했었잖아. 너도 결국엔 3학년 때 네가 한 행동들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엔 전학까지 갔었잖아. 왜 그렇게 쳐다봐? 너는 남의 과거 막 들춰도 되고 나는 그때의 너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말 다 끝났는데 너도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줬으면 좋겠어. 모처럼 나온 여행 기분 망치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서로 웃고 떠들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그러게.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오지랖 부렸나 보다. 남은 시간 잘 보내고 나중에 혹시라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이건 내 명함이야. 나 의사 됐거든. 네가 그때 쓰러지는 거 보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아, 제가 너무 신뢰가 많았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 번 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볼게요. 친구는 저에게 자신의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다시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전부터 친구와 삐걱거리게 되었지만 저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뒤에서 전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저에게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입이 문제였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발작이 좀 있었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겪곤 했었죠. 다행히 성인이 되면서 그런 증상은 사라졌지만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었는데 친구는 그걸 세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구의 과거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던 거죠. 원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거침없는 언행이 점점 제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친구도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는지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숙소로 돌아왔고 아이들을 재운 뒤에 한숨 돌리며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제 기분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아는 척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좀 얘기했다고? 꼭 그렇게까지 정색을 해야 했어? 상당히 난감해 하던데? 당신이 쓰러지는 걸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잖아. 그때 당시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야?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의사가 되었고,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더 이상한 것 같아. 다행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아까 받은 명함 있지? 거기에다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줘.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나중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걔 편인 거야? 내가 쓰러졌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친구라고? 나는 쟤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나에게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라고. 학창시절 때 우리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셔서 내가 가끔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했었는데 그걸 그 친구가 교무실에 왔다가 나한테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들었는지 친구들한테 전부 다 소문을 퍼뜨렸어. 남들한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어 했고 관심을 좋아했던 걔는 결국 나한테 발작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친구들을 끌어들였던 거고 그걸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 나는 걔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몸에선 문제가 생겼고 발작이 일어나고 말았어. 그날 이후 친구들은 나와 거리를 두고 지냈던 거야. 이 모든 게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몸소리 쳐지는지 알아? 그런 상황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는 말이 나와? 오늘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남편은 당황한 듯 저에게 미안하다며 상처받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친구를 보게 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던 가족여행은 결국 좋은 추억이 아닌 안 좋은 추억만 남아버린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2번 다시 만날 생각이 없던 저는 지갑에 있던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저녁 거리를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연락 한 통 없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한참 동안 기다리다 보니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어디서 뭘 했길래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던 거야? 집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몰라? 당신이 오늘처럼 늦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뭐 하다가 이렇게 늦은 거야? 평소에는 어디 가면 간다고 미리 문자라도 남겨주던 사람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았네. 내가 며칠 전에 같이 일하는 형님이 이혼할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형님이 오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길래 같이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어버렸네. 당신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나 오늘은 상당히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누울 테니까 당신도 할 일 없으면 일찍 누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6시간 동안 문자 한 통 보낼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나지 않았다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나한테 숨겨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거 몰라? 우리가 하루 이틀 살았던 것도 아니고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하면서 살아야 돼? 하늘 같은 남편이 밖에서 볼일 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성격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온유했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던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니 자기 멋대로 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주말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함께 해주던 사람이 주말에도 새벽같이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침착하게 다가가 대화로 풀어나가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어김없이 주말에 새벽같이 일찍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분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네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나는 할 얘기 없으니까 집에서 애들이나 보면서 살아. 어디서 지금 착한 척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풀면 되는 거잖아. 서로에게 무슨 오해라도 생겼으면 풀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당신이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겠다고 약속한 날이라고. 애들은 오늘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 거야? 어디 가는 건데? 답답하게 이러지 말고 제발 당신이 나한테 감정 상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남편은 저를 경멸하듯 노려보며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다며 저를 밀친 뒤에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당황했었고 한순간에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시모가 혹시라도 알고 계실까봐 안부차 전화를 하면서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시모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와 잠깐 만났던 친구의 얘기였던 거죠. 너 저번에 내 아들이랑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친구를 만났었다며?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그 친구한테 안 좋은 말들을 꺼냈다고 하던데? 그이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때 충분히 설명했었는데 그게 건우 아빠 태도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잘못한 게 뭐가 없어?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 전부 다 들춰내서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네 친구한테 엄청 큰 상처를 줬었다는데? 그래도 친구는 명함 한 장 주면서 나중에 병원에 들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었다는데 너는 그 명함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고 하더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아무리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그건 아니지. 어떻게 명함을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릴 수가 있니? 너는 학창시절 때의 기억을 아직까지 품고 있었던 거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도 될 문제들을 왜 상처를 주냐 이거야. 내 아들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내가 정말 한 소리 하려 했었는데 내 아들이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냥 꾹 참고 있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사람 참 괜찮더구만. 말도 참하게 잘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게 며느리감으로 아주 딱이더라고.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은 다 인연이 있나 보더라. 내 아들과 그 의사가 그렇게 잘 맞을 거라 상상이나 했었겠니? 내가 아는 건 이것까지니까 나머진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시모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남편과 친구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놀러 갔을 때 만났던 이후 제가 버린 명함을 주어서 따로 연락을 취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시모까지 그 병원에 모시고 갔던 거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순간에 펼쳐지고 있는 순간이었죠. 뒤통수를 너무 크게 맞아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분노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고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저와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면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모와 나눴던 통화 내용에 대해 전부 알려주었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내 친구랑 만나고 있다며? 어머님한테 다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지금 당신이 나 몰래 저지른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뜻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이 잘한 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은 당신을 그래도 친구로서 가까이 다가온 것 뿐이었던 거야. 당신이 했던 말 내가 고스란히 전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반에서 부반장이었다며? 그래서 장모님이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를 듣고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일러줬던 건데 일이 그렇게 커진 거였다고 하네. 한마디로 친구는
좋은 마음에서 다가갔던 거였고, 당신은 그런 친구를 지금의 세월까지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야.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친구를 만들지 못한 거지. 나는 그때 펜션에서 당신 친구라고 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성격도 밝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왜 지금까지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였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학교 때 친구들과 서로 연락하고 지낸다는데 당신은 학교 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잖아? 그때의 일도 있고 해서 당신이 버린 명함 내가 다시 주어서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서 진찰도 좀 받을 겸 연락 한번 했었어. 그런데 그 사람 성격 정말 좋더라고. 얼굴도 상당히 미인인데 결혼까지 안 했더라고. 지금까지 남자들이 수도 없이 달려들었을 텐데 자기는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서 환자에 집중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혼자 지내왔다고 하더라. 학생 때는 누구나 철없이 행동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성격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당신은 과거에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나는 그런 답답한 성격 맞추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였지. 이래서 시야를 넓게 봐야 한다는 건가 봐. 세상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나는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당신을 선택한 거고 지금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지. 우리 엄마도 그랬어. 정말 괜찮은 여자 같다며 나보고 붙잡으랜다.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맞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내 마음속엔 소영씨로 가득 차 있는 상태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으로 한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있는 멋진 여자와 남은 인생 살 거니까 나랑 조만간 정리하는 걸로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이제 대충 알겠지? 나는 당신보다 소영씨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걔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전부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당신이 걔랑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애들은 오늘 놀이공원 못 갔다고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 잠이 들어버렸어. 며칠 잠깐 얼굴 본 걔가 당신 자식들과의 약속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너 솔직하게 말해. 그때 걔가 자리에 앉았을 때 눈을 떼지 못하더니 서로 대화 주고받을 때 너 걔한테 넘어갔니? 그래서 지금 대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나와 애들을 내치려는 거야? 빨리 대답해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데? 얼굴도 예쁘고 결혼도 안 해서 몸매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능력 좋은 의사라서 홀라당 넘어갔니? 걔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 번은 봐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려. 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상처를 받았어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이번만큼은 넘어갈 테니까 다시 제자리 잡으라고. 당신은 나랑 결혼했고 집안의 가장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라고. 어떻게 할래? 끝까지 갈 거야?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야?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은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았을 때 첫눈에 반해버렸고 결혼까지 안 했다는 거에 저를 향한 마음이 변심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큰 배신감은 저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겨주었지만 아이들 때문이라도 한 번은 그냥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래도 저희 가족
정말 행복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를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받았고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저와 아이들한테 등을 돌린 채 급하게 집을 뛰쳐 나갔네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저는 친구가 다니는 병원을 기억해 다음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제 앞에 나타난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의 가정을 가지고 노니까 기분이 좋니? 이만하면 됐잖아. 이제 그만하고 제자리로 돌려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하필 내가 여행 간 그곳에 네가 나타났던 것뿐이고 너희 남편이 내 미모에 반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뿐인데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잠깐 인사만 주고받으려 했던 것뿐인데 너한테 명함 한 장 줬는데 너희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긴 했었는데 자기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내시경 예약 좀 잡아달라고 하길래 한번 내원하라고 했었지. 그렇게 두 번째 만난 자리가 나는 무슨 선자리인 줄 알았다니까? 너희 남편이 이것저것 전부 물어보는데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런데 네가 펜션에서 있을 때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데리고 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었으니까 갚아주고 싶었고 너희 남편은 결국 내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결국 너는 더 많은 걸 잃었을 텐데. 이제 그만해. 이쯤 했으면 됐잖아. 너는 지금도 그 성격 못 버리는구나. 학창시절 때도 한 사람만 몰아가다가 결국 걔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서 네가 전학까지 가게 된 거였는데 아직까지 그때의 버릇을 지우지 못한 거야? 네가 내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했더라. 부반장이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들한테 알려준 거라고? 네가 주축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선동했잖아. 그래서 내가 발작을 했던 거고 너는 내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보면서 웃고 즐겼었어. 나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까지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우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하자. 그럼 각자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나도 정이라는 게 있는지 너희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꽤 오래돼서 그런지 벌써 정이 들어버렸네. 꽤 매력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놓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거 알아? 나 이번에 휴가 냈는데 너희 어머님이 그 사람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 다녀오라고 여행 스케줄을 잡아주셨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나를 벌써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나 제주도는 여러 번 가봤지만 우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우도 여행 계획까지 전부 다 잡아주셨어. 내가 볼 땐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애들이랑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 저는 친구의 마지막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올라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친구는 썩은 인상을 보이더니 저에게도 뺨을 올렸고 결국 병원에서 저희는 격한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말았죠. 친구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을 꼭 무너뜨릴 거라며 사악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온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었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조금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시모가 뜯어 말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두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대답을 해 주셨죠.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그걸 질문이라고 물어본 거니? 너랑 내 아들은 서로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서야 서로 맞는 짝을 찾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기 전에 서둘러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내 아들도 너를 더 이상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뒤로 물러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 나서신 건 저와 그이가 이혼을 하길 바라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지금 걔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는지 아세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넘어간 것뿐이고요. 보기 좋은 떡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좋은 떡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딨니? 의사 며느리면 게임 끝난 거지. 너는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잖아. 얼굴도 별로, 몸매도 축 처져서 별로. 딱 하나 잘하는 거 있네. 애들은 엄청 아끼고 잘 돌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그럼 내 아들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겠어.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제 말에는 이미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제가 남편한테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하고 애원했지만 저희는 끝내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죠. 결국 친구는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위자료를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잘 사는 집안일수록 남의 가정을 우습게 하는 그런 친구가 언젠가는 꼭 벌을 받길 간절히 바랬고 저는 남편한테 정신적인 문제들과 이혼 미자료 그리고 양육수당 등 여러 가지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친구한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진행이 되었기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석 달의 숙려 기간이 지나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고 정식적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상태로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애타게 부르며 원래대로 돌리자며 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선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숙려 기간도 끝났고 정식적으로 남남이 된 지 한 달이나 지났어. 나도 당신한테 더는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다 내 잘못이야.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아주 잠깐 튄 불꽃이었는데 내가 그걸 가라앉히지 못해서 앞만 보며 달렸던 것 같아. 나
지금 완전 낙동강 오리의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그 사람이 나랑 결혼을 안 해주겠대. 벌써 내가 질려버렸다는 거야.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한번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냐며. 짧은 연애였지만 즐거웠다고 갑자기 나를 차버리더라고. 나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애초부터 나와의 결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어. 결국 그 사람은 나한테 헤어짐을 통보했고 나는 현재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야. 엄마도 이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셔서 누워버리셨다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 친구가 싫다고 해서 가정도 놓치고 갈 곳이 없어지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겠다는 거네? 당신은 원래 이런 성격이었구나. 어찌 보면 나는 친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네. 당신 같은 쓰레기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걔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걔가 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겠냐고. 걔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당신 낙장 불입이라는 말 알지? 판에 한번 내려놓은 패는 물리지 못한다는 거. 이미 끝난 판이고 당신은 더 이상 나와 아이들 얼굴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당신이 썼던 각서 생각 안 나? 아이들과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잖아. 양육 포기까지 한마당에 나한테 뭘 바라겠다는 거야? 그만 돌아가줘. 남편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터라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 가정 없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자신을 배신한 친구에게 분노를 품었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어요. 친구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차로 돌진하는 사고를 유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었고 남편은 결국 의도적인 사고를 냈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후유장애가 생겨 더 이상 의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친구 앞에 나타나 자신이 저질러버린 죄가 얼마나 큰 대가가 뒤따르는지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친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와 아이들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비록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졌지만 저와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만도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 정도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에 욕심이 많았던 시모의 행동이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예비동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인사를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비동서가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시모의 눈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변했고 집안은 난리가 났었죠.
이미 시모는 병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예비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시모는 제가 받은 상처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비 동서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터라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가 8년의 시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제일 상처받았던 순간이었고 뭐하러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나 싶었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머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예요. 아무리 예비동서가 마음에 들었다 해도 저보고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에서 해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어머님한테 시달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다녀오지 않겠다는 거야? 새아가가 해물만 먹는다잖아.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막내 아들한테 연락받은 건데 결혼하겠다고 온 예비 며느리를 숟가락만 들고 있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네가 게으른 거야? 병원장 딸이라잖냐. 이 정도 대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다녀오면 좀 좋아? 이게 나조차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새벽부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 서둘러서 수산시장 다녀와라. 이번 일만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잖아. 빨리 일어나라니까. 아들, 너는 뭐하고 있어? 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동생 결혼하는데 신경 써줘야 되지 않겠니? 병원장 며느리 들어온다는데 지금 잠이 와? 빨리 일어나라. 아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병원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난리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열불 터진다고요. 당장 나가주세요. 볼 것도 없는 것들이 아주 입만 살았지?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대로 된 여행을 보내줘봤어? 아니면 명품 하나 선물을 해줘봤어? 용돈도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면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막내 아들이 병원장 딸을 데려오면 내 삶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니? 너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게 될 예비 며느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 텐데 최대한 결혼식까지는 성사시켜야 되지 않겠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불만 가지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점심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후딱 준비하고 내가 적어준 대로 사와라. 시모는 저희 부부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길 원하셨죠. 저희 부부는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였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집안 구조 조정을 다시 하면서 대청소까지 이어나갔고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게 시모는 다음 날에 있게 될 예비동서의 인사자리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저희를 이용하면서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녹초가 될 때까지 진이 빠져버린 상태로 쓰러지다시피 방 안에 들어가 누워 잠이 들었었는데 시동생과 시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예비동서가 거의 해물만 먹는다는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는데 시모는 그걸 놓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잘 자고 있던 저와 남편을 깨우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병원장 예비동서가 뭐라고 저희가 고생하는 건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결국 하도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등 떠밀려 차에 올라타게 되었고 수산시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을 가야 되겠냐?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인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너희 형수가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얼마나 찌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갑자기 전화해서는 해물만 먹는다고 말을 해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수영씨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은 손에 대지도 않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야? 수영씨가 병원장 딸인 건 형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지.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건데? 형수님이 만약에 병원장 딸이었으면 나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을걸? 내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거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형이 동생 기 좀 펴주면 안 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시동생과 언성을 높였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동생 또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막말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저희 부부는 이미 한계치까지 다다른 상태였어요. 시동생은 예비동서와 결혼이 엎어진다면 그건 전부 다 저희 책임이라면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괜히 또 늦으면 시모한테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스트레스 오는 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모가 적어준 해산물을 산 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고생했다는 말보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아침부터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울컥하길래 제가 팔을 잡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날만큼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저는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음식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자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시부가 먼저 집에 들어오셨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주말에만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는 말에 시간 맞춰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잠시 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예비동서를 반겨주는데 시모가 주방에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음식을 손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했니? 꼴이 그게 뭐야? 꾀죄죄 하니까 나오지 말고 주방 정리나 마저 하고 있어. 쓸데없이 기어나와서 괜히 인상 쓰는 일 만들면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 어차피 바로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너는 서둘러 상 차리고 있어라. 표정 관리에 신경 쓰고, 알았지? 시모는 거실에 들어선 예비 며느리를 보더니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셨어요. 거의 이틀간 고생한 저에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음식 준비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였는데 저보고 꾀죄죄해서
창피하다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먼저 식사부터 하자며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고 그제서야 저와 동서가 눈을 마주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낯이 익은 얼굴이라 계속해서 예비동서에게 시선이 가고 있었죠. 시모는 서둘러 음식을 내오라며 재촉하셨고 저는 일단 먼저 상차림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식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저도 남편 옆에 앉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곤 시모는 저에게 귓속말로 황당한 한마디를 뱉으셨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채로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야 되겠니? 일단 너는 부엌에 서 있어라. 부족한 음식들이 있으면 채워줘야지. 내가 일어나서 음식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 그냥 부엌에 처박혀 있고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하루 네가 희생 좀 해줘라. 알겠지? 시모는 저를 부엌으로 밀어내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리에 앉지 않자 손짓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불렀지만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시길래 주방에서 한참 동안 음식을 만들다 보니 생각이 없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지만 저로 인해 식사 자리를 망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시모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예비동서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다가 예비동서가 그걸 의식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보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건넨 순간 예비동서의 태도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니, 왜 계속 쳐다보세요? 아까부터 힐끗힐끗 쳐다보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예, 밥 잘 먹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면 불편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예비 세아가 신경 쓰이게 왜 그런 거야? 기분 나쁘다잖아. 그냥 몸을 돌리고 있어라.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저 사람이 몸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사람 무한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저 이 기분으로는 식사 못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불쾌해서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거죠?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제가 좀 예민해진 것도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아서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 않네요. 거실에서 마저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너는 세아가 밥 잘 먹고 있는데 괜히 기분 상하게 해서 이게 뭐니? 빨리 사과해라. 분위기 망쳤으면 좋겠어. 네가 쳐다보는 게 기분이 안 좋았다잖아. 아유, 또 시작이야. 수영씨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집안 식구들이 원래 좀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비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다 먹었으면 거실로 가자. 형수, 과일 좀 부탁해요. 그리고 수영씨가 식사가 끝나면 따뜻한 차를 항상 마시니까 그것도 좀 같이 준비해 주세요. 나까지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네. 저는 예비 동서의 태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뚫어지게 쳐다본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시선을 보낸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뵙는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초면에 예의 없는 말을 꺼내는 예비동서의 한마디에 놀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은 시동생과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행동에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는데 식사를 하시던 시부가 식탁 테이블이 부서질 정도로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셨는지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게 되자 예비동서는 시부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면서 시동생에게 찰싹부터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동생과 예비동서에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제 잘못이라면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부담 가지게 만든 게 원인 제공 요인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주방에서 나가셨네요. 시부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털썩 앉으셨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시부를 따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눈치껏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대처 능력이 없니? 너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식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당연히 불쾌할 거라는 생각 안 하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던가 하면 되잖아. 제가 대놓고 본 것도 아니고 멀찍이 서서 잠깐씩 얼굴 한번 본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대놓고 쳐다본 적은 없었는데요. 저 이제 그만 돌아가 볼게요. 전날부터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더는 여기 있고 싶지가 않네요. 너 제정신이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이 결혼 너 때문에 파투나면 책임질 거야? 우리한테 온 기회를 걷어찰 거냐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예비 며느리는 기분이 어떻겠어? 결혼 문턱은 아예 밟아볼 수도 없게 되는 거라고.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후딱 과일 준비해 내어주면서 기분 나쁘게 했던 거에 대해 사과해라.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병원장 딸이라고 엄청 쩔쩔 매시네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거죠? 당신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서 나와. 엄마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거 알아요? 더는 저희 찾지 마세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왕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게 고생한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있는데 뭐하러 이 집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결혼이 파투가 나든 말든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자기들이 좋으면 결혼까지 하겠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저는 시모에게도 너무 서운했었지만 시부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겼고 뒤이어 남편도 방으로 들어와 짐 챙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신경도 쓰지 않자 시부가 화를 내셨습니다. 너 이대로 나가면 정말 나랑 끝나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될 거다. 내가 봐도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이런 식으로 네가 편을 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아버지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꼭 이렇게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했어요? 저는 이미 아버지랑 끝났으니까 비키세요.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삶 좀 청산하자.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지금 일도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는 용돈으로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예비 새아가 심기를 건드렸다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전부 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섰던 것뿐이다. 그래서 금방 정리가 됐잖아. 그냥 조용히 과일 먹고 대충 대화 나눈 다음 상견례 잘 마치고 결혼식 올리면 끝인데 그걸 못 참아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나는 건데 이대로 나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빨리 자리로 돌아가 앉아라.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셔서 가족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아버님은 혼자만 생각하지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준 적 없으시잖아요. 전날부터 저희가 고생한 걸 알아주셨다면 좀 전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셨겠죠. 저도 아버님 며느리 역할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엔 이 사람이랑 둘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네요. 남편은 시부를 밀친 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예비동서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게 되면서 왜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 시동생이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했었는데 제 기억이 돌아오자 속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제 딸을 주말 동안 돌봐주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용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시댁 집안 식구들의 행동과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모습들에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지만 저희 부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부모님은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결혼식 일정을 저희한테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웬만하면 참석하라고 했지만 끝내 저희 부부는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올 때 이미 아예 인연을 끊고 살 거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또한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연락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삶이 너무 행복했었죠.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시달리지 않아도 돼서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을 받지 않다 보니 무작정 얼굴부터 들이민 시댁 식구들이 너무 불쾌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모아놓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필요하거든. 그걸 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병원장 딸인 동수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돈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막내 며느리가 사정이 많이 힘들다. 이번 일만 넘어가면 어떻게든 병원을 살린다고 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봐야 하지 않겠어? 이미 우리 돈은 탈탈 털어서 넘겨줬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거든.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도 막내 며느리 병원이 계속해서 경영 악화로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 얼마가 됐든 도와주면 나중에 더 많이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모른 척 하지 말고 돈 좀 빌려줬으면 한다. 이렇게 부탁하마. 형, 동생이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일단 병원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봤어야죠. 그 병원 소문이 자자했던 거 모르세요? 동서를 어디에서 봤나 했는데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동선의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워낙 시설도 노후되고 요양사분들도 워낙 쌀쌀맞아서 제가 불만을 한번 털어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었는데 그때 관계자로 나왔던 사람이 동서였어요. 어른들한테 얼마나 예의 없이 굴던지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 다른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보살핌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그때부터 들려왔던 게 요양병원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이었네요. 병원장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뒤 안 보고 달려든 아버님 어머님 잘못이죠. 저희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서방님도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덥석 물었겠지만 서방님이 호구 잡힌 거 아시죠? 이래서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목에 힘주면서 저희 무시하고 얘기하더니 결국 저희한테 돈을 빌리러 왔네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처신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평생 구멍난 요양병원에 돈만 메꾸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래도 병원장 며느리 얻었다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시면서 사세요. 저희는 할 말 다 끝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터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딸 얻는다고 엄청 좋아하시고 저와 남편을 막대하시던 시부모님께서 되려 동서 집안에 물리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모와 음식을 준비할 때 아무리 병원장 딸이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었지만 시모는 병원장 딸인데 뭐하러 확인하냐고 서둘러 결혼시키는 게 방법이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죠. 남편에게도 미리 언지를 주었지만 시동생과 시모의 선택을 굽힐 수 없을 거라며 이미 두 길을 닫으셨다고 더 이상 관심을 끄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은 땅을 치며 후회하셨지만 벌써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경영 악화로 벗어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만 떠안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이니 어쩌겠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용돈 받아가면서 편한 생활을 상상했겠지만 현실은 막대한 대출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노동을 해야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병원장 딸이라는 간판에 혹하고 넘어가더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네요. 저한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까지 무너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